지난 시간에는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재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이나 치안 또는 사법과 같은 공공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맡겨져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세를 부과할 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든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황일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부양하는 등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수입과 지출, 즉 재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하에서는 먼저 재정의 규모가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3-12는 김재호 교수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서 한국 재정의 규모를 GDP 대비로 보인 것입니다. 재정의 규모를 따질 때 그 범위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교부금이 지원되거나 차입금이 상환되었을 경우 또는 각 재정 내의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 이중계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단순 합계한 것을 총계라고 하고 이중계산을 배제한 것을 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상 순계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래프에는 양자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통계에서는 공기업도 정부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국민계정통계에서 말하는 일반 정부에는 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을 터인데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규모를 일관되게 비교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계정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을 산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해방 전에 총재정과 일반 정부 사이의 규모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철도와 전매와 같은 관업이 총독부 재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총재정 규모 총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이중계산분 이외에 철도나 전매 이외에 해방 후 일본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기속재산으로 정부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기속재산은 민간에 불화되었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총재정 규모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중계산을 배제한 총재정 규모 순계도 1967년 이전 데이터가 없지만 마찬가지 추이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공기업을 모두 뺀 일반 정부의 규모를 보면 시기별로 기복은 있지만 해방 전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총재정 규모의 순계가 일반 정부보다 큰 것은 공기업의 존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90년대 이후에는 총재정 순계보다 일반 정부의 규모가 더 커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장기금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에 출범하였는데 연금 부담금의 납입 규모가 커진 반면 연금 수령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아 연금 기금의 흑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서 87년간에는 재정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 시기 통합뿐만 아니라 재정에서도 강력한 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 성장 정책의 전환에 기인한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해당 시기를 고찰하는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림 3-13은 일반 정부 규모의 장기 추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전전 일본의 재정 규모를 연한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러일 전쟁기와 중일 전쟁, 특히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기에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진한 남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기의 데이터가 없지만 제1차 세계대전기에 급등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시기 일본과 한국의 재정 규모 차이는 후수라는 군사비로 인한 것입니다. 식민지기 한국은 군사비 지출이 없었던 반면 일본은 식민지와 점령지의 군사비까지 일반 정부 재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후에는 한국의 재정 규모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1970년 이후 GDP 대비 30%에서 40%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었고 영국은 그보다 다소 높은 40%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32% 정도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재정 규모를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자금을 동원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나중에 고도성장기에 관한 강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은행을 소유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의 배분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 자금을 재정을 통해 수행하고자 했다면 의회의 견제를 받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이 시기 박정희 정부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은행 자금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당시 정부의 주도적인 경제성장 정책의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를 고찰할 때 언급하겠지만 이승만 정부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를 정책 목적으로 배분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재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은행이 민영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재정의 규모를 곧 정부의 역할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에서 정부의 역할을 가소평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3-14는 19세기 말서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출의 구성비 추이를 보여줍니다. 중앙정부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정부분이 빠져있다고 한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에 따르면 일반 행정의 구성비가 줄어든 대신 다른 분야의 지출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의 경우 대한제국기에는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식민지기에는 전시기를 제외하면 부담이 없었고 6.25 전쟁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후 현재의 비중으로 현재와 같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의 지출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식민지기에 그러하였습니다. 교육과 사회 분야 지출은 비중을 확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15는 국방 분야의 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입니다. 일본은 1894년에서 5년 청일전쟁과 특히 1904년에서 5년의 러일 전쟁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점프하였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특히 1941년에서 45년까지의 태평양 전쟁기에는 그래프가 잘려 있지만 50%에 달했던 것으로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패전 후에 국방비가 급락해서 현재는 GDP 대비 1% 수준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패전으로 인해 성립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라고 선언하였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비무장과 국제협조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현재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GDP 1%로 상징되는 일본의 낮은 국방비는 물론 미군의 일본 주둔과 방위조약에 의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위 그래프는 국방비 지출이라는 점에서 전전과 전후에 일본이 얼마나 다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국도 간헐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점프가 나타났지만 보통 GDP의 2%대의 수준을 유지해왔고 전후 5%로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다시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실선으로 나타냈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방비 지출이 미미했지만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크게 점프하였습니다. 1950년대 GDP의 10%를 넘는 수준에서 현재는 3%대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맡고 있어
전전에 보인 바와 같은 낮은 국방비 지출의 시대와는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분홍색 막대그래프로 그렸는데 식민지기에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경비가 일본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0으로 나와 있고 중일전쟁 이후 조선의 GDP의 1% 정도를 일본의 국방비로 부담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대한제국기에 국방비 지출이 있었음을 보았는데 이 시기는 GDP 추계가 없어 그 비율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 6.25 전쟁으로 인해 국방비가 GDP의 9%로까지 높아졌지만 그 후 60년대 초에 3%대로 하락하였다가 미군이 일부 철수하면서 국방비 지출이 5%까지 다시 높아진 후 하락하여 현재는 2.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분단 국가로서는 여전히 휴전 상태임을 감안하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보다도 낮고 영국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같은 처지인 대만의 경우에도 국방비 지출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도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국방비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출 쪽을 보았는데 그림 3-16을 이용해서 정부의 수입 쪽을 보겠습니다. 조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고 거기에 다시 사회보장 기여금인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의 부담금을 더한 것을 국민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한국의 조세 부담률, 진한 보라색의 막대 그래프인데 그 부담률을 보면 해방 전에는 3%에서 8% 정도로 높아졌지만 그 부담의 수준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해방 후 조세 부담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1960년대 전반에 하락해서 7%로까지 떨어졌습니다. 1965년 국세청이 출범한 이후 4년 만에 이를 14%로 2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 눈에 띕니다. 70년대 중엽 이후 현재까지 조세 부담률은 15%에서 20% 사이를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트색 그래프로 나타냈던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기여금이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상승해서 현재 27%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방전을 보면 일본의 조세 부담률, 연보라색 실선인데 일본의 조세 부담률은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주색 표식으로 나타났던 미국의 그 부담률을 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초록색으로 나타났던 영국은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보다 더 오히려 낮았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조세 부담률, 빨간색으로 나타낸 건데 조세 부담률은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후에 일본과 미국이 조세 부담률은 전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후 그 후 수준을 대체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들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현재는 조세 부담률은 근접해 있습니다. 대만은 그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일본과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조세 부담률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영국이 다른 OECD 국가 중에 수준이 좀 더 가까운 25%에서 35%로 높았습니다. 국민 부담률 데이터가 제시된 것은 한미일 세 나라뿐인데 미국의 국민 부담률은 하늘색 실선으로 나타나는 국민 부담률은 26% 수준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라색 실선으로 나타났던 일본의 국민 부담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었지만 근래에는 31%로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민 부담률은 미국과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아 격차가 상당히 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부담률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2015년 프랑스의 국민 부담률은 45%, 독일은 37%로 나왔고 OECD 평균이 33%였습니다. 한국의 국민 부담률은 일본과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다고 할 수 있지만 OECD 국가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 부담 중에는
소득세의 부담이 어떻게 늘어왔는지를 좀 더 부연해 설명해 두고자 합니다. 그림 3-7에서 꺾은선 그래프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보여줍니다. 소득세 최고 한계 세율을 보여줍니다. 1968년과 75년에 최고 한계 세율이 두 차례 크게 점프해서 70%에 달한 것을 알 수 있고, 1981년 이후 여러 차례의 계단식으로 하락을 거듭해서 2011년에는 35%로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최고 세율이 제시되었지만 이보다 낮은 과세 표준에서는 적용되는 세율이 점차 낮아지는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011년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 구간에서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그 이상 구간은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와서 3억 원 이상의 소득 구간을 추가해서 최고 세율을 38%로 올렸고, 2015년에는 42%, 현재는 과세 표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40년간 지속되었던 최고 세율을 인하해 왔던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세율이 크게 올랐을 때에는 소득세 징수액도 같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2011년까지 소득세율이 계속 인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소득세 수입은 오히려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림 3-7에는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1인당 GDP 대비로 몇 배였는지를 오른쪽 눈금의 막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최고 세율이 70%에 달했던 1970년대 후반에는 그 세율을 적용받는 자의 소득이 1인당 GDP의 100배가 넘었습니다. 즉 최고 세율이 매우 높았지만 최상위의 극히 일부만 이러한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의 1인당 GDP 대비 배율은 급속히 떨어져 2011년에는 3.3배에 불과한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프에는 최고 세율의 경우만 보였지만 그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명목 소득이 늘어나면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데 이를 브레이크 크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증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법정 세율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된 소득세액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과세 표준이 물가에 연동해서 높아지지 않고 사실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물가에 연동해서 높이는 나라들이 많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이 높아 명목 소득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던 고도성장기에는 위의 메커니즘에 의한 증세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료들은 이를 자연증수라고 불렀는데 명시적인 세율의 인상을 통한 증세가 아니어서 증세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감추어진 증세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세 표준을 높이는 대신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도한 증세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소득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공제가 과도하게 많은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할 소득이 0이 되어 대부분 면세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성장 단계, 그렇지만 저성장 단계에 들어와 명목소득의 증가가 정체되게 되면 이 감추어진 증세 효과는 미미해지고 정부는 이를 대신할 증세 방안을 찾게 됩니다. 하나는 2012년 이후 시도한 것으로 최상위의 과세 표준을 새로 추가해서 최고 세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최고 세율이 현재 45%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증세 대상자가 최상위 소득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합의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계층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3년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바꾸는 세법 개정을 시도하였지만 증세를 우려해서 커다란 반발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감추어진 증세를 제외하면 명시적으로 증세를 한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증세 효과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상위 소득 구간을 넘은 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미 최고 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더 이상 밀려 올라갈 상위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증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보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이 감춰진 증세로 인한 세부담이 늘고 있었지만 최상위 소득자들은 그동안 최고 세율 인하의 효과를 그대로 향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주차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상위 1% 또는 0.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데 기여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즉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지가 플러스이면 흑자이고 마이너스이면 적자를 나타냅니다. 적자가 되면 어떤 형태이든 정부의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지난 100년간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 수지를 GDP 대비 비율로 보여줍니다. 재정 수지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해방 전에는 대부분 기간에 재정 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해방 후에도 적자와 흑자가 시기가 번갈아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 수지 2로 되어 있는 것은 재정 수지 1에서 해외로부터의 자금의 이전에 의존한 부분을 뺀 수지를 보여줍니다. 해방 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총독부 재정으로 보충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빼고 보면 해방 전에는 GDP의 2% 전후의 적자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판매될 경우 그 원화대금이 대충자금으로 적립되어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만약 정부 자금이 없었다면 1954년에서 63년에 걸쳐 정부의 재정은 GDP의 4%에서 그러니까 11%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1970년대 초까지 원조 자금을 빼면 흑자가 적자로 바뀌거나 적자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시기 원조 자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큰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재정 수지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사업성 기금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재정 수지란 거기에 사회보장기금을 수지로 빼고 공적 자금 상환을 더해서 구한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분의 통합재정 수지는 데이터가 있는 1970년부터 80년 중년까지 많을 때는 GDP의 4%까지 적자를 보였습니다. 87년 이후 겨우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착되지 못했고 외환위기로 1998년에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후 다시 흑자 기조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재정 수지로 보면 현재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프에서 통합재정 수지와 관리재정 수지의 사이의 갭은 대부분이 사회보장기금의 흑자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국민연금인데 그것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연금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연금 수령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950년과 60년대에 나타났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해서 연금 부담금 납부자에서 수령자로 바뀌게 되면 흑자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인구의 유입이 줄어드는 반면 은퇴자는 계속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연금기금은 결국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합재정 수지로 접근해서 재정 수지가 흑자라고 진단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관리재정 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한국 재정 수지는 현재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사 세 번째 강의로 화폐, 금융과 재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